네, 이번 영상에서는 좀 여성주의적인 그래픽 노블 두 권을 같이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저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경선이라는 작가님의 오빠가 사라졌다라는 그래픽 노블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외국인 작가분이 쓰신 건데 과거 미국을 배경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실제 사건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리신 그래픽 노블 라듐 걸스입니다. 뭐부터 소개할까요? 오빠가 사라졌다부터 먼저 소개를 할까요? 제가 이제 이렇게 뭘 리뷰하면 좋을지를 미리 좀 체크를 해놨는데요. 일단 이제 이 책의 배경은 엠번방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법이 강화된 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그것을 유포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최소 3년형을 받게 되는 그런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요. 현재의 한국 사회와는 다르죠. 근데 이제 작가님이 이 뒤에 아마 쓰셨을 건데 엠번방 사건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까지 텔레그램, 디스코드, 라인, 위커, 와이어 등의 메신저 앱을 이용하여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 사건이다. 피해자는 중학생 등 미성년자를 대거 포함한다. 회원 규모는 최소 박사방 맛보기방 회원 1만 명, 박사방 유료 회원 3만 명 내지 수만 명으로 추정한다. 피해자 숫자는 박사방의 경우 확인된 경우만 최소 74명. 그중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이 16명이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그 워킹홀리데이 이후에 미국 여행하고 와서 2018년 하반기부터 아예 한국의 언론에 관심을 전혀 안 두고 살았어요. 물론 지금도 한국 언론에 관심 없는데 그래서 사실 몰랐고 이름은 들어봤죠. 엠번방 사건. 근데 저는 그냥 소라넷 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소라넷은 사실 제가 20대 초반에 그 개념을 접하고 처음에는 되게 불쾌하고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들이 자기 엄마, 와이프, 누나, 여동생 그리고 집 근처 사는 뭐 이웃 주민들의 그런 동영상 같은 거를 도둑 촬영을 하거나 해서 공유를 하고 또는 뭐 초대남 같은 개념으로 자기 와이프나 뭐 여자친구랑 성관계를 맺을 남자들을 모집하고 뭐 그런 사이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을 접했을 때 이게 충격을 받았죠. 왜냐면 저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은 이제 남들이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제가 살면서 뭐 남자 사촌이나 아빠를 내가 성적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도둑 촬영을 해서 그거를 다른 여자들한테 뿌릴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나는 꿈에도 안 해본 생각을 그거를 실제 현실에서 남자들이 자기의 주변 여성 가족들에게 하고 있고 그거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런 자료들을 공유하고 초대남을 불러서 뭐 자기의 여자친구나 와이프랑 성관계를 갖게 하는 그런 식의 개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 근데 이제 지금은 알죠. 지금은 남성과 여성이 갖고 태어나는 욕구나 어떤 본능이나 욕망 같은 것들의 종류 자체가 애초에 다르고 그것을 잘 사회화된 선진국의 남성들은 물론 그들도 뒤에서는 뭘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최대한 그런 원초적인 욕망들을 억누르고 잘 사회화돼서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한국은 사실 그런 시스템이 잘 안 잡혀 있잖아요. 실제 여성을 정말 강간한다 하더라도 3년형 이하를 선고받고 그마저도 이제 잘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도 안 받을 테니까 법 자체가 이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데 있어서 엄청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떤 선진국들은 그냥 그 미성년자 관련된 포르노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한국은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성적인 착취에 대한 그것이 큰 문제다라는 개념 자체가 잘 없는 사회이다 보니까 남성들이 그런 욕구들을 더 억누르지 않고 마음껏 표출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또 이것이 이런 소라넷이나 엠번방 문제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보니 뭐 구체적으로는 알지는 못하지만 서양의 남자들도 이런 식의 유사한 웹사이트들을 가지고 있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비단 이제 큰 서울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더욱 이것이 한국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남성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욕망과 본성이 잘못 표출이 된 결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여성을 관음하고 싶어하고 뭔가 착취하고 싶어하고 이런 욕망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잘 억누르거나 잘 사회화된 형태로 나타내서 살아가는 남성들이 있는 반면 이것을 사회의 합의에 벗어나는 형태로 표출하고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남자들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처벌이 한국은 약한 것이고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는 어떠한 사건을 보더라도 뭔가 그렇게 놀라지는 않게 됐어요. 왜냐면 애초에 남자가 여자랑 다르다는 거를 이해를 하니까. 근데 그전에는 남자도 나랑 같은 인간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아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보면 이제 한 최근 10년은 여성들도 인터넷에서 말을 좀 폭력적으로 하는 그런 경향도 생겼지만은 그 전에는 사실 여성들이 남기는 악플의 수준은 좀 그렇게까지 집요하거나 폭력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남자들이 남기는 악플들 중에 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플들 중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악플이 많았어요. 여성의 이러한 어떤 기관들 있잖아요. 이런 몸 안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장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들에 대한 어떤 폭력적인 표현들을 하면서 너네를 이렇게 해버리겠다. 뭐 그런 표현들을 봤을 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너무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남성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추접하고 더러운 말을 할 수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어떤 말을 보더라도 전처럼 충격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남성들이라는 그런 종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해야 되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그러한 특성들을 용인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왜 저딴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왜 저딴 식으로 말을 하는지가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괜찮다는 건 아니고요. 그 전만큼 충격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한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의 큰 오빠인 것 같습니다. 큰 오빠. 이 중에 이 검은색으로 표현된 장남이 그 아동 성착취물을 미성년자 성착취물인지 하여튼 여성 성착취물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여동생과 막내 여동생이 살면서도 오빠를 좋아했던 적은 없지만 어떻게 그런지 몰랐을 수 있을까 이렇게 충격을 받는데 전 사실 근데 여기서의 표현은 오빠가 타인을 짓밟는 모습을 보면서 낄낄거리는 놈이라는 걸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미성년자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짓밟는 모습 물론 그런 거는 이런 소수의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타인이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심리가 어느 정도 있고 특히 한국같이 이 비교나 경쟁과 판단평가가 강한 문화권에서는 이 타인이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물론 이 심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성인군자들도 있겠죠. 네, 그런 스님 같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대중문화에 노출된 대중이라면 저는 타인이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심리는 어느 정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나는 솔로 재밌게 보고 나는 솔로 그 출연자들에 대한 그런 비판 분석 이런 거 되게 재밌게 사실 소비하거든요. 저도 사실 나는 솔로 나오는 출연자들보다도 더 많은 사실 이슈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실 그런 누군가를 비판 분석을 하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재밌어요. 그런 심리가 제 안에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과거에 이제
뭐 일단 여성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빠가 항상 너 그거 피해망상이야. 한국같이 여자들 대접받는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래. 이 얘기를 정확히 저희 아빠도 해줬어요. 야, 성차별이 어딨어. 이 성평등한 사회가 됐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멍청한 말이니까 대꾸할 가치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멍청하고 무식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은 자기가 관심 갖는 협소한 주제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아빠가 되게 그런 제가 알기로는 보수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엄청 빠져서 정치 유튜브를 항상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사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 또한 어떤 특정 사상에 매몰되거나 빠지는 경우들이 있긴 해요. 그리고 저의 현재 상태도 누군가가 봤을 땐 저 사람은 너무 특정 사상에 매몰돼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도 아빠를 보면서 되게 멍청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성평등한 사회다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지? 되게 멍청하다. 왜냐면은 이런 통계나 지수 같은 것들만 봐도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라는 게 보여지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되게 멍청한데 심지어 그 멍청함을 숨길 줄조차 모르는 멍청한 사람이다. 멍청함 곱하기 멍청함이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는 그냥 사실은 강간물 같은 거는 물론 강간 컨셉의 포르노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런 뭔가 강제로 하는 것 같은 혹은 여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영상들의 경우도 많이 떠돌잖아요. 그래서 저는 잠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책의 주제가 정확히 뭔지. 근데 이제 여기서 미성년 성착취물이라고 표현하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확실히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맞다. 그리고 그 스토킹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이야 스토킹 개념도 좀 생기고 데이트 폭력 개념도 생겼지만 사실 현재도 실제 사귀던 사람과의 이러한 헤어진 이후의 폭력이나 스토킹 문제들이 법적으로 엄청 엄격하게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막상 그거 관련해서 남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도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되게 심각하게 경찰에서 받아준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왜냐면 저는 좀 오래전이지만 성추행 사건 관련해서 경찰서에 방문하고 그럴 일이 있었는데 전혀 별로 무겁게 다뤄주지도 않고 아니라고 심지어 저는 뭔가 이 국가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요즘은 여성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스토킹 사건에 있어 되게 엄중하게 다룬다라는 보고를 했을 때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자가 바라보는 사회와 여자가 바라보는 사회가 너무 다르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헤어지자고 하니까 자살하겠다고 쇼하고 집에 찾아오고 경찰에 신고하니까 좋아해서 그런 건데 그냥 잘 얘기해서 해결하라고 했었잖아. 왜냐면 과거에는 사실 부부간 사이에는 폭력도 별로 인정이 되지 않았고 부부간 사이에서는 강간도 잘 인정이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부간의 강간이 그런 개념이 들어온 것이 제 기억상으로는 이 와이프가 남편을 강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좀 부부간간에 대한 개념이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그리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남편이 아내를 강간하는 사건들은 항상 역사적으로 있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부부끼리 무슨 강간이 있어. 부부는 성관계를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개념인데 아내가 한번 남편을 강간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적이 제가 기억에 나거든요. 그 이후에 부부간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피해자여야 그런 개념이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후에 아빠가 기존에 아이들 양육을 하면서 아들에게는 이렇게 너그럽게 해준 거예요. 잘못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 남자애가 그럴 수도 있지. 애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키웠잖아요. 근데 막상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빠가 왜 애를 이렇게 키웠냐고 엄마를 비난한 거예요. 그래서 딸이 아빠가 그랬잖아. 아빠가 오빠는 그래도 된다고 했잖아. 아빠가 내 잘못이라고 했잖아. 왜 엄마한테 뭐라고 해? 근데 이것도 꼭 자식 농사하다가 뭔가 문제 생기면은 와이프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회도 그리고 엄마 탓을 많이 하고.
근데 실제로 사실은 집안에서 더 권위가 있는 건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라는 롤모델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아빠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그걸 보면서 아들들도 딸들도 그걸 내면화해서 그런 가치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엄마는 사실은 어찌 보면 집안에서는 노동을 하는 사람이자 잔소리꾼이고 아빠가 사실 권위가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권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가 훨씬 중요한데 막상 가정교육 얘기를 할 때는 엄마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저도 이제 옛날에는 그 아동 강간 사건들이 많았었잖아요. 조땡땡 뭐 누구 땡땡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더 10대였으니까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서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게 흥분을 해가지고 막 가해자를 욕하고 그러면 아빠가 막 화를 냈었어요. 네가 당한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냐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내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나도 아동이었으니까 10대였으니까. 그리고 저도 10대 어릴 때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충분히 내가 당할 수도 있는 범죄라고 생각해서 감정적으로 입이 돼가지고 화가 난 건데 그리고 설령 내가 당할 수 없는 범죄라 해도 감정적으로 이입이 되면 화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아예 이해를 못하면서 아빠가 너가 성폭행 당한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냐고. 나는 아내한테 맞는 남편 기사를 보면서 화가 안 난다고. 그거는 본인이 아내한테 맞을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일이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맞을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일에 당연히 감정이입이 안 되고 화가 안 나는 건데 아빠도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이입을 엄청 많이 해서 화를 엄청 많이 내고 감정적으로 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무엇에 이입할지에 따라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감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과민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아빠처럼 정치 문제에 관심이 있진 않아서 정치 문제에는 화를 낼 일도 없거든요. 근데 아빠는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이게 잘못됐다, 저게 틀렸다, 이게 맞다 막 이런 신념이 있고 그것에 따른 감정 반응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 입장에서도 아빠는 왜 그런 거에 그렇게 열을 내? 아빠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아빠가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돼서 바꿀 수 있는 문제도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열을 내서 무슨 소용이 있어?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데 아빠는 제가 10대 어릴 때 그런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아서 화를 낼 때 네가 당한 것도 아니잖아 라고 했었어요. 근데 왜 화를 내냐 이러면서 왜 감정적으로 구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요. 뭔가 본인이 혹은 이 사회가 준 충격들 때문에 제가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반응을 하면 너 왜 감정적으로 굴어? 이래요. 근데 본인도 뭔가 제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엄청 화를 내면서 감정적으로 굴고 뭔가 이 사회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엄청 막 감정적으로 막 열변을 토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꼭 여자만 감정적이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해요. 본인도 정말 제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막 엄청 감정적이 되거든요. 개복치라서 진짜 뭔가 자기 권위가 도전받는다고 느끼거나 이러면 감정 컨트롤을 못해서 막 발작하고 급발진을 엄청 하는 사람인데 누구한테 감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신념이 있는 거죠. 나는 남자니까 난 이성적이고 너는 여자니까 감정적이다 이런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급발진하고 본인이 분노 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감정적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프레이밍을 못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10대 때 아빠가 그 얘기를 한 이후로는 아빠를 인간으로 못 보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10대의 어린 자녀가 아동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해서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너가 얼마나 그 사건을 보고 상처를 받았을지 너무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성폭행당한 것도 아니잖아. 나는 와이프한테 처맞는 남자들 보면서 하나도 화가 안 나는데 이런 무식하고 너무 멍청하고 너무 이 배려심도 없고 공감 능력도 떨어진 데다가 메타인지도 떨어지는 이 인간을 인간으로 볼 수 없었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는 사실 그때 그 발언 이후에도 물론 다른 행동들도 있었지만 아빠라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약간 기능적 도구적으로 보게 돼서 제가 도움이 필요하거나 할 때는 도움을 구해서 저도 도움을 받긴 하는데 기능적인 것들, 도구적인 것들 하지만 더 이상 뭐 인간으로 생각은 안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의 그 사건이 큰 충격이었다. 그게 그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감하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내 권위가 도전받는다고 느낄 때는 본인도 감정적으로 분노 발작을 하고 막 감정이입을 하고 하지만
타인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설령 그것이 자기 친딸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고 폭력적인 언사를 하는 인간 이하의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빠는 피해자들이 조신하지 못한 애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나는 아무도 모르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무서웠을지 괴로웠을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여자들이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나서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감정적이다라고 비하하잖아요. 사실 근데 공감 능력은 되게 고차원적인 능력이거든요. 무언가를 빨리빨리 수행을 하고 일 처리를 하는 능력보다 타인에게 공감을 하고 상상을 하고, 사실 공감도 노동이거든요. 또 능력이고 지능이기도 하고. 근데 여성들이 가진 공감 능력에 대해서는 감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하고, 본인이 공감 능력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이성적이다 라고 올려치기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도 사실 한국에서 저는 성추행 사건을 2번 정도 겪었었는데, 하나는 10대 어릴 때, 하나는 20대에 겪었었는데, 10대에 겪었던 사건은 사실 부모님한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전혀 가서 신고하고 그런 거 없었고요. 20대에는 제가 직접 신고를 했는데 제대로 된 과정을 겪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어렸을 때 성적인 이런 사건을 겪은 여자분들이 이민을 가는 선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인간 취급조차 못 받는다는 걸 빨리 느낀 거죠. 법적인 틀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걸 빨리 느낀 사람들은 이민을 가는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때 20대 때 제가 성추행을 당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했을까, 저 자신을 엄청 분석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법적인 틀이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근데 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여기서 어머니가 엄청 교화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갑자기 어머니가 확 바뀌어서 반성을 하고 남편을 탓하고 아들을 약간 외면하는? 근데 저는 이게 공감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열정적으로 아들을 변호하고 보호하려고 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작가님의 사상이 아닌가 싶어요. 엄마는 같은 여자라는 이유로 딸들에게 공감하고 피해자 여성에게 공감할 거라는 생각은, 이거는 작가님의 희망사항이자 이상적인 세계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현실에서의 아들의 엄마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아빠가 밖에서 이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여기 금연인데요 라고 와서 누가 얘기하는데 아빠가 미안합니다 이러거든요. 이것도 공감이 안 됐어요. 제가 현실에서 진짜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사람 맨날 보거든요. 근데 보면은 대문짝만하게 금연구역이라고 다 써있어요. 예를 들어 지하철 역사 근처라던가 초등학교 근처에선 담배 못 피거든요. 근데 그게 다 금연구역이라는 것이 다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담배 피는 건 99.9%가 남자들이에요. 제가 그냥 여자들도 담배 피는 경우 가끔 가다 보긴 하는데 진짜 99.9%가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는 건 남자들이거든요. 제가 전에는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하기도 했어요. 근데 태도가 절대 미안합니다란 말 안 나와요. 어쩌라고 해요. 무시하거든. 본인들도 알아요. 금연구역인 거. 근데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들만 사는 세상이 있다면 거기로 가서 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노출 이런 개념에 대해 신경 안 쓰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고, 외모에 대한 것도 많이 제가 내려놓긴 했지만 더 신경 안 쓰고 살고 싶고, 누가 나를 강간할 거다 혹은 나를 때릴 거다, 나를 죽일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확실히 여자들은 강력범죄를 덜 저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사는 세상에서는 강간이나 폭행, 강도, 살인 같은 것들도 훨씬 덜 일어나겠죠. 빈도수가 낮겠죠. 그런 세상에 살고 싶어요, 사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둘째 딸, 첫째 아들, 둘째 딸 부부가 나오는데, 부부에서 이제 아이가 있어요. 그 둘은. 근데 남편이, 남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집에서 애랑 논다. 논다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나 다시 복직하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육아휴직 내라. 내가 복직하겠다. 근데 그러면은 사실 애랑 논다고 표현을 했으면 본인도 애랑 놀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남자 본인도 그렇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면 그럼 오히려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봐요. 육아휴직을
내기도 물론 어렵겠지만 내고 다시 돌아갔을 때 계속 일했던 동기들과 똑같은 그런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인사 고과에도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여자들한테 집에서 논다고 평가를 하지만 사실 막상 본인이 맘 편하게 집에서 놀 수도 없잖아요. 본인도 사회에서 더 자리를 잡고 싶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 심리를 역이용한 거죠. 그래서 당신도 한번 쉬어봐. 집에서 아기랑 쉬면 얼마나 좋은데. 분명히 남자들은 항상 집에서 아기랑 논다, 아기랑 쉰다 이렇게 굉장히 쉽게 여성들의 노동을 평가하지만 막상 본인이 그 위치가 되는 건 존나 싫어하죠. 쉬는 거고 노는 거고 편한 건데도 그걸 안 하려고 하죠. 왜냐면 그럼 사회에서 소외되고 뒤처질 거라는 걸 아니까. 집에서 혼자 아이 키우는 여자들이 느끼는 그 소외감과 외로움도 상당하거든요.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임금을 받지도 못하는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스스로 좀 하찮게 느껴지고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그런 기분을 모르니까 쉽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 입장이 되라고 하면 싫다고 하죠. 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막상 아이를 키우고 집에 있는 게 노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노는 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입으로는 너 그거 노는 거잖아 라고 하찮게 평가하는 거죠. 근데 그걸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는 야 잘 됐네. 그래 와이프 복직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해. 외벌이 힘드니까. 여자들도 일해야지. 그러니까 이 친구도 막상 근데 본인이 결혼했을 때 와이프가 너 육아휴직 내라 내가 일할게 하면은 그러면 회사에 다시 들어갔을 때 자기가 얼마나 뒤떨어지고 소외될지 알 테니까 그렇게 못할 거면서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죠. 여자들도 일해야지. 그 남자들 스탠스가 딱 이거잖아요. 여자들도 일해야지. 집에서 놀지 마. 하지만 막상 본인이 그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돼서 완전히 집에서 양육을 하고 집안을 돌본다 했을 때 그 입장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입장이 얼마나 불리한 건지 인지하기 때문에 그 입장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여자들이 그 입장으로 살 때는 야 너 왜 일 안 해? 너 왜 집에서 놀아? 이렇게 평가하죠. 그러면 너가 일하지 말고 너가 집에서 놀래? 이러면 또 그러면 사회에서 얼마나 병신이 될지 아니까. 그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혼자 있는 아빠의 입장이 얼마나 병신 같은 입장인지 본인들도 아니까 그런 입장이 되고 싶어 하진 않아요. 다시 회사에 돌아갔을 때 똑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한국은 기업들이 이제 능력주의, 효율주의, 성취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여성이 임신이나 육아로 인하여 일로부터 휴직하고 휴가를 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규칙들이나 법이나 규정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사실 그 제도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좀 장벽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남편 캐릭터도 되게 좀 이상주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판타지적인. 예. 판타지적인.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의 이런 말과 행동에서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입을 못할 수 있지? 이런 와이프는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나 봐요. 전 남자들에 대한 기대가 솔직히 없거든요. 남자들이 이런 이슈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 아예 안 해요. 저조차도 사실 여성들의 문제에 깊이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저라고 해서 여성들의 모든 비극과 모든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의 고통과 비극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 거란 기대 자체를 안 해요. 이제는 좀 다 내려놓고 사는데 이분은 유부녀인데도 왜 그걸 캐치를 못했을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아직도 그 남자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남자는 다르거든요. 너무 다르고 그래서 때때로는 인간 이하라고 인간이 아니라고 느낄 때도 많죠. 그들이 하는 행동과 말 같은 것이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수준 이하라서 인간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간답게 사회화돼서 살아가는 남자들은 저는 오히려 소수라고 생각해요. 인간다운 남자는. 좀 기본적으로 모든 남자도 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그나마 이해가 돼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그나마 그들이 하는 행동과 말이 이해가 되거든요. 좀. 근데 이분은 유부녀인데도 아직도 남성이라는 종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어야 했던 여자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 영재가 불쌍하다고 했던 당신 때문에 화가 나. 당신도 뉴스 보고 듣고 했을 텐데 당신은 어떻게 영재가 불쌍하다고 할 수 있었어? 그것은 남성에게 공감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건 여성 한정이고 상사나 아니면 같은 남성한테는 공감을 하죠. 그들이 설령 가해자라고 하도 공감을 하죠. 영훈아, 근데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니잖아. 난 그냥 궁금해서 그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그게 왜 그러냐면 남성을 자기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예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그들의 반응이 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우리 딸이 저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면 끔찍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너는 너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면 너랑 관련된 일이 아니면 공감을 못하니? 사실 이 질문에서는 저도 찔렸던 게 저도 만약에 제가 여성이 아니었다면 여성 이슈에 전혀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미국에 사는 백인 남자였다면 그래서 제 인생이 평탄했다면 저는 아마 평생 동안 여성의 문제에 관심 갖지 않고 살았을 거예요. 네. 그건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너는 전쟁을 겪어본 적 없으니까 전쟁에 반대 안 해? 아니잖아. 근데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게 남자들은 군대를 가잖아요. 그리고 예비군의 개념도 있고 정말 진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본인이 나가서 본인이 총알바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쟁에 반대할 수 있겠죠. 그런 이유로. 그래서 이것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도 겪어본 적 없는 일들에 공감할 수 있잖아. 그것은 남성의 문제에는 공감할 수 있죠. 남성의 문제. 근데 여성은 같은 인간이라고 남자들이 잘 인지를 안 해요. 저도 이제 남성을 같은 인간이라고 잘 인지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제가 남성들의 폭력적인 언행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건데 남성은 기본적으로 여성을 같은 인간이라고 안 느껴요. 같은 남자를 인간이라고 느끼고 여자를 인간이라고 잘 안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도구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대상화하고 도구화할 수 있는 거는 여성을 인간으로 안 느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이슈에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가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서도 그 남자 피해자에게 엄청 공감을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여자들은 대부분 남성을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와 같은.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이슈에도 공감을 하는 거예요. 같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혹은 자기보다 나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남성들은 여성의 이슈에 여성들의 피해 사건에 공감하지 못하는 게 애초에 여성을 같은 인간이라고 잘 안 느낀다니까요. 예. 그래서 공감을 안 해요. 물론 여성들은 강아지 사건에도 공감을 하죠. 하지만 남성들은 그런 강아지나 그런 자연이나 이렇게 그런 동물이나 생물이나 자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별로 공감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살면서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엄청나게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네. 막 던지고 때리고. 하지만 저는 강아지를 던지고 고양이를 던지고 때릴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고양이를 던질 수 있지? 왜냐면 이제 동네에 길고양이가 많은데 아빠가 막 고양이를 던지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그래서 어떻게 고양이를 던질 수 있을까? 아예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이를 함부로 때리고 던지지 못하는 이유는 고양이도 생명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빠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고양이에 공감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같은 생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인 거죠. 남성이 여성의 이슈에 공감하지 못하고 여성이 성폭행 피해자일 때 그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거는 남성이 고양이를 함부로 던질 수 있는 거와 비슷한 이유예요. 공감을 못해요. 안 해요. 그리고 같은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여성들은 보면은 강아지가 피해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잖아요. 생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달라요. 아예 달라요. 공감 능력에 한해서는 전 남성이 인간 범주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거는 같은 생명에게 공감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땐 남성은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들을 철저하게 도구화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힘든 게 아닐까요? 네.
나는 네가 착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너가 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데 착각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여성과 결혼을 하고 싶었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남성들이 그런 연기를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미안해. 잘못한 사람 편을 들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더 노력할게. 근데 이거는 그 본인이 진짜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여성을 지금 달래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뭐. 아 그리고 라디움걸스 얘기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이 35분이 됐네요. 라디움걸스 이건요. 이거는요.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찾아봐야 되겠네요. 1918년 미국 뉴저지를 배경으로 한 책이고요. 잠깐만요. 이게 따로 설명이 요약이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과거에 그 라듐이라는 성분, 그 라듐이라는 물질이 있었는데 아직 그 물질이 어떤 작용과 부작용을 갖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라듐이 형광 물질이어가지고 그걸 형광 시계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노동자들이 대부분 다 여성이었는데 그걸 만드는 과정이 그 라듐이라는 물질을 붓에 묻힌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그 형광시계에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붓을 입술로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붓을 왜 꼭 입술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입술로 붓을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마스크를 끼고 장갑을 끼고 장갑으로 붓을 정리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인데 이거를 왜 붓으로 그러니까 꼭 입술로 붓을 정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동을 하던 여성들이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픈 이유는 모르죠.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이 물질이 안전하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검색이 활성화된 시기도 아니었고 또 그 당시 연구 자체도 이렇게 라듐이라는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연구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검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발견하기도 힘들었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한 명 한 명씩 죽기 시작하고 이빨이 다 빠지고 장기가 망가지고 이렇게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적인 대응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무슨 글이 있었는데 비록 오늘날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라듐걸스의 싸움은 분명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 이 전례 덕분에 일리노이의 라듐걸 캐서린 도너휴도 라듐 다이얼사와의 법적 공방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좀 더 나아가면 라듐걸스의 투쟁은 미국 노동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이 개정안으로 미국 노동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를 상대로 소송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또한 직업안전건강관리청 창설로 미국 노동자는 연방정부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라듐걸스의 불행은 과학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라듐과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공헌했다. 그러면서 이 여성분들의 성함이 다 나오면서 다시는 잊히지 않아야 할 이 모든 여성에게 이 작품을 바칩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건이었다면 사실은 더 많이 공론화가 되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강한 인식이 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시게 된 거고. 이 책, 지금껏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미국 노동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게 이상했어요. 정말 무섭고 엄청난 일인데. 그래서 일단 나서보자 싶었죠. 역사 흐름을 바꾸고도 역사에서 사라진 여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습니다. 아예 invisible 한 거죠. 아예 hidden figure 쓴 거죠. 이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사건이었는데
입술로 정리하게끔만 교육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거든요. 인체에 쌓여서 그런 건데 진짜 그냥 싸구려라도 뭐라도 마스크나 장갑이라도 끼고 했다면 이렇게까지 죽어가진 않았겠죠. 근데 웃긴 거는 그 당시에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남성 노동자들은 이 라듐을 다룰 때 마스크랑 장갑을 끼고 다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거죠. 본인들도 알고는 있었는데 여성 노동자들이 그렇게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장구를 착용하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장비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근데도 그 장비들을 여성들에게는 공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미 그렇게 일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밝히면 문제가 될까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위층에서 연구하는 남자들은 다 장갑과 마스크를 끼고 이 물질을 다루고 있고, 아래층 여자들은 아무런 보호 장구도 하지 않고 입술로 지금 이 물질을 다루고 있고, 지금 보면 그렇죠? 이러니까 얘네들은 그 물질을 다루고도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은 거고, 여자들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원래 이런 책 읽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든 피겨스 영어도 안 받고, 왜냐면 너무 감정적으로 피곤해져가지고. 근데 라듐걸스는 나름대로 재밌게 읽었고 또 알리고 싶어가지고 이런 영상을 찍어봅니다. 물론 그럼에도 저도 제가 여성이 아니었다면, 제가 남성이었다면 전혀 여성 이슈에 관심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백인 남성이었다면 그 어떤 인종 이슈와 성별 이슈에도 관심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인생을 재밌게 사는 데에만 온 힘을 다 쏟았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만약에 제가 평탄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면 전 아마 여성 이슈에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네. 지금도 제 인생이 막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있고 즐겁고 행복했다면 아마 저는 여성 이슈에 관심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 즐거운 것을 하는 거에 제 에너지를 다 쏟았겠죠. 저도 그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그냥 저 자신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왜냐면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접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감정적이고 고갈되고 피로한 경험이거든요. 남들의 고통을 내가 같이 느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완전히 졸업을 해서 그냥 하루하루를 제가 즐겁고 행복한 것들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저의 궁극적인 목표지만, 현재 저로서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아마 좀 공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